안녕하세요, 스릴로팡입니다. 오늘은 일본과 한국 사이의 전쟁이 나면 누가 이길까? 라는 주제의 지난 영상에 이어 우리의 영원한 이웃이자 영원히 얄미운 두 나라 중국과 일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과연 누가 승리하게 될지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일 전쟁만큼이나 흥미로운 두 나라의 전쟁 시나리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과 우리 사이가 좋았던 적이 있을까요? 늘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요. 그만큼이나 일본은 중국과도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반일의 감정을 독도 분쟁에 대입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 민족의 특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이러한 분쟁은 중국에게도 마찬가지로 작용하여 중국명 다오이다오, 일본명 생가쿠인 열도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토 분쟁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을 제외하자면 세계 경제 규모 1, 2위에 합친 인구만도 15억이 훌쩍 넘는 두 나라는 그 인구만도 전세계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인구가 압도적으로 크긴 하지만 일본도 일본 총무성 통계국 조사 결과 그 인구가 1억 2,500만에 이르는 명실공히 인구 대국입니다. 이 두 나라가 충돌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단순히 두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며 세계 각국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황 속에서 세계 3차 대전으로 번질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일본과 한국 사이의 전쟁이 각 국가의 근본적인 군대 편제 및 위치적인 차이로 승부를 보기 어려운 경우였다면 중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전시 상황에 어떠한 차이가 있고 서로가 어떠한 부분에서 앞서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의 비중에 있어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은 상당 부분 해군 전력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일본은 섬나라라는 지리학적 특징과 더불어 자위대라는 특성에 맞게 단연코 해군 전력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러한 비중이 중국의 경우에는 어떠할까요? 확실히 중국은 광활한 대지에 걸맞는 기가 막힌 육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육군 병력만 비교시 자위대가 15만, 중국 육군은 140만이라는 엄청난 격차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단순 병력 수로만 명실공히 세계 1위를 자랑합니다. 사실 전력상 한국의 육군과 비교해도 상대가 안 되는 일본 육군을 중국 육군에 비교하는 건 말 그대로 중국에게 민망스러울 정도의 일인데요. 이들의 전쟁 양상은 한일 전쟁 영상에서 비교한 바와 유사하게 일본은 해군 우위, 중국은 육군 우위로 짓게 되며 공군력의 부분에서 기술력은 일본의 우위에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단순 머릿수는 중국이 우위로 나뉘게 됩니다. 이를 더욱 단순히 바라보자면 양국의 국방비를 비교하면 그 결과가 보입니다. 물론 자본의 투입을 국방력으로 치부할 수는 없지만 일본은 국방비가 130억 달러, 중국은 이 3배를 뛰어넘는 410억 달러 수준입니다. 이렇게 종합적인 전투력만 비교하자면 중국의 우위이지만 전쟁이란 단순히 드래곤볼처럼 전투력만 없다고 이기는 것이 결코 아니죠. 이에 확실한 결과를 알아보고자 양국의 우위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자위대의 최고 경쟁력이라 하면 역시나 해군입니다. 일본군은 기본적으로 군대의 운용 자체를 해군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육군과 공군의 역할 역시 해군 지원에 기준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본의 육상 자위대는 국내 치안 유지와 대게릴라전을 제외하고선 전술 활용도가 크게 없고 항공 자위대 역시 보조적인 방어 업무에만 특화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해군 병력이나 항공모함, 이지스함의 보유 개수가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일본 해군과 1대1 맞다이로 이길 수 있는 나라는 현재 미국과 러시아를 빼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일본 해군 자위대를 볼 때 단순하게 항공모함, 이지스함만 보느라 빠뜨리기 쉬운 사실로 방대한 종류의 우수한 방공함들이 있습니다. 미 해군이나 다른 나라들이 기함이나 핵심 전력으로 운영할 이지스함을 수십 척 넘게 굴리고 있다면 일본은 다른 신흥 공업국들이 기함이나 주전력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공함들을 수십 척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일본의 해군 자위대는 방공 분야에 있어 미국과 러시아에 이은 3위 자리를 노려볼 정도로 세계의 순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해군도 자국의 최신 방공함인 루즈호급과 502D형 구축함을 대량 배치하는 등 엄청난 국방비를 쏟아부어 빠르게 올라오고는 있는 상황이나 아직 일본의 해군 자위대와 비교할 만한 수준은 아닌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군대가 앞서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중국의 육군은 일본군과 비교하는 게 미안할 정도로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9배가 넘는 병력차는 아무리 병력이 양보다 질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쉽게 극복할 수 없는 전력 차이입니다. 이는 총 들고 있는 10명과 활을 들고 있는 100명이 싸운다고 했을 때 무작정 총을 가진 10명이 이긴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의 차이인데요. 더군다나 중국 육군이 질적으로도 일본의 육군 자위대에 비하여 크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일본의 자국 방해를 위한 전략 핵심은 어디까지나 해군이기에 육군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일본의 자국 방위 전략은 적 군대가 일본 본토에 상륙하는 순간 패배에 가까워지는 것으로, 이는 지상전 자체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육군이 현전력 정도로 유지되는 것이고, 대신 일본은 해군과 공군의 합동 방위로 일본 본토에 상륙하려는 적 함대를 조기 격퇴하겠다는 전략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육군의 이러한 열세는 당연한 부분이겠죠. 또한 중국은 인구가 14억이 넘기 때문에 전시에 징병할 수 있는 병력 수는 인도를 제외하고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압도적입니다. 매번 이렇게 일본 육군을 까기만 하는 것 같아 변명 아닌 변명을 해보자면, 사실 일본의 국방비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잡아먹는 것이 이 육군입니다. 그럼 그 많은 돈을 똥구녕에 박아놓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 비교 대상이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자 최대의 적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과 또 미국과 경쟁하는 G2 중국의 대상이기에 이러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일본 육군 자위대 정도면 우리가 선진국이라 생각하는 서유럽 국가들의 육군과 견줄만 한데, 비교 대상이 말 그대로 안습인 거죠. 단순하게 옆집 아들이 전교 6등인데 반에서는 3등인 모양새입니다.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보면 막상 그리 약하지도 않다는 거죠. 이러한 육군의 역할은 중국과 일본에서 그리 크지 않습니다. 양국의 지리적인 특성을 봤을 때 육군끼리의 전투는 공군과 해군이 한바탕 붙고 어느 한쪽의 공군 및 해군 전력이 전부 소진된 전쟁 끝무렵에나 가능하며, 중국군이 일본에 상륙하는 상황이던 일본 해군 자위대가 중국 해안가를 장악하는 상황이던 이때쯤에는 이미 결판이 난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전쟁의 마무리 투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쟁 시나리오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양국의 단순 국방력 비교는 조금 무의미한 것이, 결국 양국의 전쟁은 단순히 양국의 전쟁으로만 치러질 확률이 현저하게 낮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 일본이 미국의 최우선적인 핵심 동맹국이라는 점이 가장 큰 변수라는 건데요.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서 일본을 동맹국으로서 포기한다는 것은 미국이 동아시아 전체에서 철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하게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없어진다,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동아시아를 넘어선 저 넓디 넓은 태평양의 절반을 포기한다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을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포기를 한다고 가정하면 이는 G2인 중국이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는 미국에 도전하는 것을 방치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자국 안보에 가장 큰 위험이 되는 중국과 러시아를 최전방에서 상대할 동맹국 일본을 놓는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본다면 미국은 현재 세계 제1의 최강대국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그나마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지만 다른 분야도 아니고 국방력이라는 부분에서는 사실상 상대가 될 수 없죠.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동맹국을 포기한다는 행보를 보인다면 미국 국방정책에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고, 이는 동맹국들의 연쇄적인 이탈로 이어질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더 이상 미국이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세계에 퍼지게 되면 미국의 지위에도 타격이 상당할 테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단순 양국가만의 전쟁을 가정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미일 상호방위 조약이 존재하고 있고, 단순 양국의 전쟁이 단기간에 끝낼 수 없을 만큼 그 전력차가 압도적으로 벌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가세한다면 이는 절대적인 중국군의 패배가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다른 변수가 있다면 바로 러시아의 개입인데요. 미국과 일본의 관계와 달리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둘은 공산권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쟁하는 사이였고, 최근 경제 협력을 바탕으로 한 여러 군사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는 있지만, 러시아가 중일 전쟁을 중지하는 등의 참여가 아닌 적극적으로 군대를 개입할 가능성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미국이 개입되어 있는 전쟁에 뛰어들 것인가는 여러 가지로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답이 나오겠죠. 만약 러시아가 군대를 동원하는 등의 개입을 하게 된다면 그 순간 세계 3차 대전으로 확대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중국이 패하게 된다면 중국과 주적인 대만이나 비슷한 해양 분쟁을 겪고 있는 베트남, 필리핀 등에게 중국은 무적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중국 봉쇄망의 주도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중국과는 달리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이해한다는 외교적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일본과 최대 후원자인 미국과 합세하여 어떻게든 중국을 봉쇄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일본이 패하게 되면 1990년대부터 시작되어 일본을 압박해온 경제 문제가 폭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여러 가지 통화 정책 속에서 지속적으로 돈을 풀고 경제 부양 정책을 펼쳐온 일본 정부가 전쟁의 패배 후유증을 쉽게 극복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중국이 승리하게 된다면 중국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미국이 아시아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패권 경쟁에서 한 발 물러나고 아시아 및 서태평양 지역 나라들이 신중화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미국의 위상이 손상되어 미국 동맹국들의 붕괴까지 일어나면 중국에게는 그야말로 금상첨화. 하지만 오히려 중국 위협론이 커지면서 국제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제재를 걸고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미국과 손잡고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일본 탈환을 위해 미국이 중국에 선제 공격을 하고 거기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합세하는 건데, 이는 어디까지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재미로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일 전쟁이 벌어지면 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한국은 자국의 방해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적극적인 군사적 개입을 통해 양군에게 무언가를 뜯어내자 라고 말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지난 한일전쟁 시나리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의 주전력은 육군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직접적으로 얼굴 맞대고 싸워댈 해군이나 공군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의 확대와 자국의 안위에 집중하게 되겠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군의 군사력을 굳이 끌어들이기보다는 전력을 보존하여 중국에게 끊임없이 신경을 쓰이게 만드는 편이 더 이득입니다. 미국이 전면 개입하여 서태평양 연안 전역에서 대규모 전쟁이 벌어진다고 해도 한국은 아마 중국이 먼저 전면 공격하거나 일본 본토를 직접 타격하는 등 선을 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굳이 전쟁에 참여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국은 북한의 침략, 나아가 중국이나 소련의 공격 시 단기간 방어에 대비하여 단거리 제공 전투기를 중심으로 한 지역 공군, 연안 전력과 소수의 전략 타격 전력을 중심으로 한 지역 해군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냉전 시기 유럽과 같은 기계화 부대와 보병의 연합 전력으로 구성된 전선형 지상군으로 편제되어 있어 그 활동 반경이 철저하게 한반도 및 주변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죠. 따라서 일본에 대한 지원은 현실적으로도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군이 참전하게 되는 경우 주한미군이 직접 중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 주한미군은 동북아의 최대 공군 세력인 7공군이 주둔하고 있으니 전선이 확대가 되든 안 되든 미국이 자랑하는 공군 전력을 활용하려면 미국에겐 주한미군 운영이 필수겠죠. 결론적으로 중국이 이러한 점을 염려하여 한국에 먼저 선전포고라도 하지 않는 이상은 한국의 참전 확률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첫째, 중국과 일본 양국의 전력차는 단순 전투력의 종합으로 본다면 중국이 그 우세에 있다. 둘째, 그럼에도 한반도와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주 전투는 해군과 공군 간의 전투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는 중국과 일본의 전력이 대등한 부분이다. 셋째, 미국의 존재 때문에 사실상 단순히 양국의 군사력만 비교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 넷째, 한국은 사실 이 전쟁에서 크게 개입할 부분이 없으니 집에서 귤이나 까먹고 즐겁게 구경이나 하면 된다 정도로 정리가 되겠네요. 물론 이 전쟁이 벌어진다면 양국의 실익은 전혀 없습니다. 양국의 경제 규모가 작은 것도 아니고 상호 경제 의존도도 높은 편이라 양국 지도자가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막가파들이나 되어야 벌어질까 말까 하는 수준이죠. 물론 전쟁이란 게 실익만을 따지고 벌어지진 않지만 감정적인 문제를 제껴놓고 보면 이렇게 얻을 게 없는 전쟁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뭐 결론적으로 누가 이기던 이기는 편 우리 편.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흥미로운 주제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도 말하는 오징어 스릴로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